대학교 3학년인 지수는 기말고사 시즌을 맞아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독서실에 앉아있던 그녀는 교통편을 놓쳐 기숙사까지 걸어가야 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막 넘어가고 있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차가운 바람만 부는 그곳에서 지수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길을 걷던 중 지수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번호는 발신자 표시제한. 지수를 겁에 질리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호기심이 생겨 전화기를 뒤에 가져갔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이어졌고 이윽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의 뒷모습이 아름답네. 한순간 오싹해진 지수는 뒤를 돌아봤지만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녀를 반겼다. 두려움에 떨던 그녀는 즉시 전화를 끊고 걸음을 재촉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또다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도 발신자 표시제한.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무심코 손가락이 터치스크린에 스쳤다. 왜 전화를 안 받았니? 외로웠단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불길하게 울렸다. 지수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달리기 시작했다. 기숙사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꽤 많은 거리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기숙사 앞에 도착해 숨을 고르던 그녀에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지수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핸드폰을 기숙사 계단에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물었다. 누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넌 이미 알고 있어. 나를 찾아봐.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마치 그녀의 머릿속에서 직접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지수는 그제야 핸드폰을 확인했다. 화면은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스크린 위에 손가락을 살짝 대보았지만 반응은 없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순간 지수의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돌린 그녀는 기숙사 관리인 아저씨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저씨는 걱정스럽게 물었고 지수는 간신히 길에 서 있었던 이야기를 마쳤다. 아저씨는 친절하게도 그녀를 기숙사 안으로 안내해 주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지수는 모든 불을 켜고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꺼림칙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자신의 침대에 누워 손에 든 핸드폰을 바라본 그녀는 더 이상 전화벨이 울리지 않기를 바라며 서서히 잠에 들었다. 그날 밤 지수의 꿈속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고 지수는 꿈속에서조차 도망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곧 그녀의 방문 앞에서 멈추더니 아침이 밝기 전까지 끝나지 않은 전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 후로 지수는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가 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들의 도우심 덕분에 지수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일들을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민석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어느 날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집은 16층이라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지친 몸으로 천천히 계단을 오르던 그는 9층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 층의 복도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어두워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민석은 혹시 경비 아저씨가 순찰 중인가 싶어 그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 그 순간 희미한 불빛은 호련히 사라지고 복도는 컴컴하게 변했다. 민석은 잠시 멈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곧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10층에 도착하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킥킥 마치 녹슨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민석은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조금 더 걸어 들어갔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지만 걱정을 떨치려 애쓰며 다시 계단을 향했다. 그러나 그가 13층에 도착했을 때 문득 뒤를 돌아봤다. 아무 이유 없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번에는 또렷한 형체였다. 멀리서 희미하게 보였던 그것은 이제 또렷하게 보였고 그것은 사람이 아닌 이상한 형체였다. 그 형체는
마치 땅에 발을 똑바로 대지 못한 듯 기괴한 자세로 서 있었고 팔은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다. 공포에 휩싸인 민석은 순간적으로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고 꼭대기층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한숨에 달려갔다. 집 문을 닫는 순간에도 누군가 뒤따라오는 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다. 문을 잠그고 거친 숨을 고르던 그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침대에 누운 채 숨을 가다듬고 있을 때 그는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무턱대고 문을 확인하기 위해 걸어갈 수 없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고 망설이던 민석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석은 거의 잠들 수 없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겨우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마주한 것은 친숙한 자신의 아파트 복도였다. 꿈속에서도 그는 그 끔찍한 형체를 다시 보았다. 형체는 점점 그에게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형체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민석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눈을 떴을 때는 새벽 4시, 창밖에는 어두운 하늘만이 보였고 민석은 곧바로 컴퓨터를 켰다. 그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 아파트 단지나 계단에 얽힌 어떤 사건이나 소문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글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 10층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한 남자가 그 층에서 살해되었고 그의 시체는 몇 주 후에야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로 가끔씩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목격담이 있었다. 그 이후로 민석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날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집에 돌아오곤 했다. 계속해서 그 환영이 나타날까 두려웠던 그는 밤길을 걸어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고 불필요한 소문을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때 그 끔찍한 형체가 문득 떠오를 때면 소름이 끼쳐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현실과 꿈의 경계 속에서 살아가며 민석은 매일 밤 불안 속에서 잠을 청한다. 과거의 흔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는 그날 밤 다시 그 끔찍한 목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마치 그것이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마냥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시절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누구도 찾지 않는 조용한 시골 마을 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방이었고 임대료도 저렴하여 학생인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이 방에 대해 조금은 석연치 않은 소문들도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도심과 떨어져 있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방으로 이사한 첫날 그곳에 정경에 넋이 나갔다. 먼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주변을 둘러싼 드넓은 들판은 나에게 평화를 주었다. 집주인은 연로한 할아버지로 나에게 방을 보여주며 친절히 설명해 주셨다. 하지만 부엌 쪽 창고를 보여주실 때 그분의 얼굴에 스친 미묘한 불안감은 나는 그저 그분의 노쇠함 때문이라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그곳에서 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부엌 쪽에서 처음 들어오는 정체불명의 소음이 들렸고 마치 팥을 씹는 듯한 소리가 계속되었다. 나는 그것이 쥐나 바람 때문일 것이라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소음은 날이 갈수록 점점 크게 들려왔다. 게다가 그 소리는 마치 집 안을 돌아다니는 듯했고 결국 내 방 앞에까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깼다. 입구 쪽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나는 문을 열어 둘러볼까 망설였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이불 속에 몸을 말아넣고 그저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어렵사리 용기를 내어 창고를 살펴보기로 했다. 창고 문은 녹슬어 열기 힘들었지만 가까스로 열었을 때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소품들 사이로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사진은 한가운데 방긋 웃고 있는 한 소녀를 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늘한 한기가 나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날 집에 돌아온 난 집주인 할아버지를 찾아가 사진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 소녀는 내 손녀였네. 아주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 방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나는 그 방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예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 이사 준비를 하던 날 밤, 이제까지 들리던 소음은 잠잠했다. 대신 나는 꿈속에서 소녀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슬픔과 미소가 어우러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입에서 전해지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괜찮아요. 이사를 마치고 그곳을 떠난 후로 나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그 소녀의 미소가 떠오를 때면 나는 그곳에서의 경험이 진정 무엇이었는지를 곱씹게 된다. 그 마을, 그 방은 나에게 단순한 공부 장소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녀가 평온히 잠들기를 속으로 빌어본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마을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으로, 인터넷에서는 그 마을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다고 했다. 그 폐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소문의 중심이었다.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작은 펜션의 짐을 풀었다. 마을은 낮에도 적막했지만 밤이 되자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우리의 호기심은 커져만 갔고 결국 우리는 그 오래된 폐가를 직접 가보기로 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곳에 실제로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곳에서 사망한 가족의 영혼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였다. 다음 날 우리는 간단한 장비를 챙기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폐가로 향했다. 숲길을 따라 걸어가며 점점 어두워지는 주위 환경 때문에 모두 긴장했지만 누구도 겁먹은 모습을 보이려 하지는 않았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오랜 세월 방치된 듯 하였고 허물어져 있었다. 문은 녹슬어 삐걱거렸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폐가 안은 정막 그 자체였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이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들고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놀라서 소리가 난 쪽으로 손전등을 비추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책 한 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집 안쪽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자 기이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천장에서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 갑자기 정체불명의 추위가 느껴져 우리는 모두 온몸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다락방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깜박이는 것이 보였다. 빛을 따라가 보니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었고 거울 앞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묘한 문양이 그려진 장신구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중 하나에서 친구의 얼굴이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모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사진을 다시 살폈다. 분명 우리가 이 집에 오기 전에는 본 적 없는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 인물은 분명히 우리 친구였다. 갑자기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고 우리는 재빨리 문 쪽으로 돌아봤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웃고 있는 듯한 나지막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왔다. 폐가를 벗어나기까지 우리는 한순간도 멈춰서지 않았고 폐가의 문턱을 넘는 순간에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우리는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그 경험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모두 다짐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공포로 남았고 때때로 그 기이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도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그 마을에서는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다.